가난한 사람의 집이 왜 늘 지저분한가? 이 질문은 단순한 생활 습관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과 조직을 판단할 때 언제나 같은 기준을 보았다. 환경은 사고방식을 드러낸다. 공간이 흐트러져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다. 돈이 없어서 정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 돈이 머무르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가짐과 사고의 질서는 결국 주변 환경에 그대로 반영된다. 사고가 복잡한 사람은 물건도 복잡하게 쌓아두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그 불안을 해결하는 대신 물건으로 막연한 안정감을 얻으려 한다. 반대로 명확한 원칙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공간부터 명확하게 다스린다. 이것은 단순한 취향이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 더 나아가 재정과 경영의 원리까지 연결되는 문제다. 생활 공간은 그 사람의 현재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보고서다. 깔끔한 책상이 사고의 질서를 만들고 간결한 공간이 생활의 방향을 결정한다. 나는 오랜 시간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조직이 복잡하고 불필요한 절차가 쌓이면 반드시 비용과 시간이 새어나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물건이 많은 집은 불필요한 소비가 많았고, 정리가 되지 않는 공간은 정리가 되지 않는 사고를 만들었다. 결국 혼란한 환경은 혼란한 마음을 낳는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경험의 진리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서도 정돈된 환경이 집중력과 자기 통제력을 높이고 소비 충동을 낮춘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 사실을 연구 결과보다 훨씬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정리가 된 공간은 사람의 행동을 단순화하고 단순화된 행동은 다시 생각을 명확하게 만든다. 그 명확함이 결국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올바른 선택이 돈의 흐름을 바꾼다. 부자들은 그래서 공간을 가볍게 유지한다. 쓸데없는 물건 한 개가 들어오면 반드시 움직여야 하는 원칙이 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는 방향 없이 쌓여있는 물건이 많다. 싸니까 사둔 물건들, 언젠가는 쓸지도 모른다는 물건들, 버리기 아깝다는 이유로 놓여있는 물건들. 이 물건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정신을,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에 제한된 에너지가 있다. 이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나는 늘 에너지를 본질에 사용하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정리되지 않은 집에서 사는 사람은 본질이 아닌 사소한 선택의 에너지를 날마다 소모한다. 책상 위에 쌓인 종이들,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물건들, 치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미루는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작은 스트레스로 축적된다. 그 스트레스는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자기 통제력을 약하게 만든다. 재정 관리가 어려워지고 소비는 흐트러지며 결국 돈이 새어나간다. 즉, 가난은 단순히 돈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통제력을 잃은 상태다. 공간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삶 전체를 다스리기 어렵다. 나는 삼성이라는 작은 회사에서 출발해 큰 조직을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배운 첫 번째 원칙은 질서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큰 일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물건 하나 제자리에 두지 못하는 사람이 큰 자원을 다룰 수 있을 리 없다. 집이 흐트러져 있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다. 사고의 방향이 흐트러져 있고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고 소비 기준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공간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지 보기 좋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삶의 기준을 세우고 사고의 질서를 정립하고 돈이 흐르는 통로를 만드는 일이다. 부자가 되는 길은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데서 시작된다. 당신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을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이 당신을 다스리고 있는가이다. 공간은 언제나 진실을 말한다. 당신의 삶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 답을 알고 싶다면 집을 보면 된다. 그리고 그 답을 바꾸고 싶다면 집부터 바꾸면 된다. 이것이 내가 오늘 전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다. 부자들이 단순한 공간을 유지하는 이유는 결코 유행이나 미적 취향 때문이 아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배웠다. 잡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큰 결정을 내릴 수 없다. 공간이 복잡하면 사고가 어지러워지고 사고가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진다. 판단이 흐려지면 돈의 흐름도 무너진다. 부자들은 이 단순한 원리를 너무 잘 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간부터 다스린다. 워런 버핏이 70년 넘게 같은 집에서 살며 불필요한 장식품 하나 놓지 않는 이유도 스티브 잡스가 의자 몇 개와 화이트보드만 두고 사무실을 운영한 이유도 모두 같다. 그들은 공간을 단순히 머무는 곳으로 보지 않았다. 사고가 오가는 통로, 에너지가 흐르는 길, 인생의 방향을 정렬하는 기지로 보았다. 공간이 어수선하면 에너지가 분산되고 에너지가 분산되면 본질적인 일에 힘을 쏟을 수 없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본질을 향한 집중이 어떤 성과를 만드는지 수없이 경험했다. 본질을 잡기 위해서는 주변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책상이 흐트러지면 마음도 흐트러진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회사도 흐트러진다. 집도 마찬가지다. 공간의 질서는 결국 삶의 질서다. 부자들은 자신의 공간을 선택적으로 줄인다. 필요 없는 물건은 즉시 내보낸다. 이것은 단순한 미니멀리즘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자기 통제력에서 비롯된 태도다. 사람의 의사결정 능력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다. 이것을 의사결정 에너지라 하고 나는 경영 초기에 이것을 자원처럼 다뤄야 한다고 배웠다. 쓸모없는 물건이 많으면 그 물건들 때문에 불필요한 선택을 하게 된다. 오늘 버릴까 말까? 이걸 어디 두어야 하는가? 정리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런 사소한 선택이 누적되면 중요한 결정에 쓸 에너지가 줄어든다. 부자들은 이 부분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한다. 그래서 공간을 비움으로써 자신에게 더 많은 의사결정 에너지를 남긴다. 사고가 단순해지고 에너지가 집중된다. 구성원 한 명의 책상 정리 상태를 보면 그 조직의 일 처리 방식까지 예측할 수 있듯이 한 사람의 집을 보면 그 사람의 재정 관리 능력도 보인다. 공간이 단순해지면 소비 습관이 바뀐다. 물건이 적어지면 이 원칙이 자연스럽게 생긴다.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를 내보낸다. 이 기준이 생기면 충동 구매는 급격히 줄어든다. 물건을 아무렇게나 드리지 않는다. 싸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산다. 내구성이 없고 순간적인 만족만 주는 물건은 결코 선택하지 않는다. 나는 사업을 하며 늘 가성비보다 존속비를 따졌다. 제품이 얼마나 오래 사람의 삶에 기여하는지, 얼마나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드는지가 더 중요했다. 부자들의 소비 방식도 같다. 오래 쓰이고 계속 가치를 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물건만 남긴다. 그렇게 남겨진 소수의 물건은 모두 제자리가 있고 제자리를 가진 물건은 그 사람의 사고에 불필요한 혼란을 남기지 않는다. 공간이 정리되면 감정이 안정되고 감정이 안정되면 판단이 명확해진다. 이 명확함이 돈을 관리하는 능력의 핵심이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공간이 깔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다. 공간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돈도 관리할 줄 안다. 사물이 쌓인 집에서는 돈도 쌓이지 않는다. 불필요한 물건이 적은 집에서는 돈의 흐름 역시 단순하고 명확하다. 나의 경험으로 말하자면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은
결국 삶을 지배한다. 그리고 삶을 지배하는 사람만이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부자들은 이 단순한 사실을 철저히 이해하고 실행한다. 그래서 그들의 공간은 언제나 조용하고 간결하다. 그 조용함 속에서 더 큰 생각이 나오고 그 간결함 속에서 위대한 결정이 탄생한다. 이것이 부자들이 공간을 단순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다. 가난한 사람의 집이 항상 지저분한 이유를 많은 이들은 게으름이나 성격 문제로 단순하게 여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지 않는다.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원인과 구조가 있다.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경영에서도 삶에서도 가장 위험한 방식이다. 가난한 집이 어질러져 있는 이유는 심리적 경제적 구조의 붕괴에서 비롯된다. 첫째, 가난한 사람들에게 흔히 보이는 소비 패턴은 싸니까 일단 사두자는 사고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이것을 절약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통제를 잃은 소비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물건들은 대부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채 공간만 차지한다. 공간을 차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 물건마다 미묘한 정신적 부담이 붙어 있다. 버릴까 말까 고민하는 스트레스, 보관할 공간을 찾는 스트레스, 언젠가 처리해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계속 소모된다. 에너지를 낭비하면 사고의 선명함이 흐려지고 흐려진 사고는 다시 잘못된 소비를 부른다. 이렇게 악순환이 형성된다. 둘째, 계획 없는 소비는 공간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어디에 둘지 모르는 물건, 마음 한편에 언젠간 쓸 거야라고 묻어두는 물건, 버리기 아깝다는 이유로 남겨둔 물건들은 모두 정리되지 않은 사고의 산물이다. 물건이 많아지면 사람의 뇌는 끊임없이 처리해야 할 대상을 인식한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환경적 부하라고 부른다. 환경적 부하가 늘어나면 집중력은 떨어지고 결국 정리가 귀찮다는 감정으로 변질된다. 이는 게으름이 아니라 정신적 피로가 임계점을 넘은 결과다. 나는 회사에서도 이런 모습을 수없이 봤다. 불필요한 보고서, 의미 없는 회의, 목적 없는 절차들이 쌓이면 조직 구성원들은 반드시 피로해졌다. 그 피로가 쌓이면 혁신은 사라지고 주인의식은 무너진다. 가정에서도 원리는 같다. 물건이 많고 기준이 없으면 그 집에서는 에너지가 항상 빠져나간다. 셋째,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통제력 상실의 결과다.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쓴다. 미래를 설계할 여유도 현재를 다듬을 힘도 없다. 문제가 눈앞에서 닥칠 때마다 대응하는 반응적인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삶을 반복하면 결국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잃게 된다. 이 통제감의 상실이 바로 공간의 어지러움으로 드러난다. 공간은 마음을 반영하고 마음은 다시 소비와 행동을 결정한다. 마음이 흔들리면 물건이 쌓이고 물건이 쌓이면 다시 마음이 흔들린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통제력이야말로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었다. 구성원이 자신의 책상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프로젝트, 고객, 시장을 통제할 수 있겠는가? 개인도 동일하다. 집이 어지럽다는 것은 단지 물리적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삶의 중심을 잃었다는 증거다. 넷째, 가난한 집이 어지러운 이유에는 물건을 쌓아야만 안심되는 심리도 있다. 삶의 불확실함이 많을수록 사람은 물건을 붙잡는다. 마치 손에 쥔 것이 많으면 불안이 줄어드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이는 가장 위험한 오류 중 하나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사람은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에너지가 쓸데없이 분산된다. 물건은 안전을 주지 않는다. 질서가 안전을 준다. 원칙이 안전을 준다. 기준이 안전을 준다. 나는 삼성의 초창기 시절
내부가 혼란스럽던 시기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불필요한 재고를 없애고 공간을 재정렬하는 일이었다. 재고가 많으면 불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커진다. 집도 같다. 물건이 많을수록 그 집의 사고는 흐려지고 미래는 무거워진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집의 어지러움은 기준 부재에서 비롯된다. 어떤 물건을 드리고 어떤 물건을 버릴지 결정할 기준이 없다. 기준이 없는 삶은 필연적으로 혼란을 만든다. 부자들은 절대 기준 없이 소비하지 않는다. 공간도 기준 없이 채우지 않는다.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제거한다. 기준은 단순해야 한다. 오래 쓰일 것인가? 가치가 있는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이 기준이 없으면 물건은 끝없이 늘어나고 삶은 점점 무거워진다. 결국 가난한 집이 어지러운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삶을 관리하는 기준이 없고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소비를 다스릴 원칙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공간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 혼란한 공간은 혼란한 삶을 만들고 정리된 공간은 정리된 삶을 만든다. 결론은 단순하다. 가난은 물건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온다. 기준을 세우면 공간이 바뀌고 공간이 바뀌면 소비가 바뀌고 소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것이 내가 오랜 경험 끝에 얻은 확고한 진리다. 사람은 누구나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지만 정작 돈이 흘러드는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 소비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고 이 흐름을 다스릴 수 없으면 그 사람의 재정은 결코 안정될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 구조는 한마디로 반응적 소비다. 계획이 아니라 상황에 밀려 움직인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산다. 기준이 아니라 감정으로 결정한다. 이것이 소비 구조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원인이다. 물건을 살 때마다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작동하면 지출은 통제가 아니라 충동의 결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물건은 늘어나고 돈은 줄어든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감정이 앞서는 팀은 항상 실패한다는 사실을 수없이 보았다. 전략 없이 움직이는 조직은 반드시 비용이 증가하고 효율이 떨어진다. 개인의 소비도 동일하다. 기준이 없고 원칙이 없으면 소비는 기분에 따라 흘러가게 되고 결국 감정의 변화가 재정의 변화를 만든다. 감정에 흔들리는 소비는 반드시 집안에 혼란을 만든다.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물건이 쌓이고 그 물건이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사람은 미묘한 피로를 느낀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에너지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정신적 부담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지속적으로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상태를 생활 에너지 누수라고 부른다. 보이지 않게 새어나가는 에너지는 사람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의욕이 떨어지면 정리도 절약도 계획도 불가능해진다. 결국 소비구조의 붕괴는 돈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삶 전체의 동력을 빼앗아간다. 두 번째 원인은 미루기의 반복이다. 작은 정리를 뒤로 미루다 보면 그 작은 것들이 어느 순간 삶을 침식한다. 버려야 할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정리해야 할 공간을 방치하고 한 번만 보면 되는 서류를 한 달씩 쌓아두는 것. 이런 사소한 미루기가 결국 거대한 부채처럼 쌓인다. 부채는 돈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도 일종의 생활 부채다. 빚을 갚지 않으면 이자가 붙듯 미루는 시간도 사람의 감정과 에너지를 꾸준히 갉아먹는다. 나는 사업 초기에 이런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작고 사소한 문제를 방치하면 시간이 지난 후 반드시 큰 손실로 돌아온다. 그래서 나는 모든 직원에게 이렇게 말했다. 작은 혼란은 반드시 큰 실패로 이어진다. 집도 소비도 기업도 모두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작은 혼란을 다스리지 않으면 삶 전체가 무너진다. 세 번째 원인은 통제감 상실이다. 인간은 스스로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안정감을 갖는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 구조는 이 통제감을 빼앗는다. 돈이 부족해지는 순간 사람은 당장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장기적 계획은 사라지고 주변 환경을 다듬을 여유도 없어진다. 긴급한 문제만 해결하며 살아가는 생활 패턴이 반복되면 결국 내 삶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이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이 상실감이 쌓이면 무기력해지고 무기력은 다시 공간을 방치하는 결과를 만든다. 결국 집은 더욱 어지럽고 어지러워진 집은 다시 사람의 의욕을 떨어뜨린다. 나는 이 상태를 하강의 고리라고 정의한다.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렵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부자들은 이 통제력을 회복하는 데 매우 능숙하다. 그들은 공간을 다스리는 일을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자기 통제력의 회복이라고 본다. 그래서 필요 없는 물건을 제거하고 공간을 재배치하고 물건의 위치에 기준을 세우는 일이 단순한 정리 활동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세우는 행위가 된다. 네 번째 원인은 안심의 착각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건을 쌓아두면 안정감을 얻는다고 믿는다. 세일 상품을 여러 개 사두고 언제 쓸지 모르는 물건을 보관하며 버리기 아까운 물건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는 모두 같다. 물건이 많으면 불안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심리 구조다. 물건은 불안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숨길 뿐이다. 숨겨진 불안은 더 깊어지고 결국 더 많은 소비를 부른다. 물건을 쌓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물건을 찾고 더 많은 물건이 쌓일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진짜 안정은 물건에서 오지 않는다. 질서에서 온다. 기준에서 온다. 통제에서 온다. 나는 기업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재고가 많다고 해서 회사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재고가 많을수록 리스크가 커진다. 공간도 삶도 동일하다. 마지막 원인은 기준 부재다. 부의 핵심은 기준을 세우는 데 있다. 기준이 없으면 삶은 방향을 잃고 방향을 잃으면 소비도 행동도 흐트러진다. 부자들은 절대 기준 없이 물건을 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물건을 선택할 때 필요성, 지속성, 기여도를 본다. 이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가 존재할 틈이 없다. 반면 기준이 없는 사람은 물건을 보면서 즉각적인 감정만으로 선택한다. 결국 공간은 끝없이 무거워지고 삶의 중심은 흐트러지며 소비는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구조가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소비 구조의 붕괴는 가난을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돈이 없기 때문에 소비가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이다. 돈은 기준이 있는 사람에게만 모이고 기준 없는 사람에게서 사라진다. 소비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것은 삶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수십 년의 경영과 경험 끝에 확신하게 된 진리다. 정리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정리는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도구다. 많은 사람들은 정리를 해야 하는 일로만 생각한다. 시간이 있을 때 하는 일, 귀찮지만 언젠가는 해야 하는 일. 그러나 나는 다르게 본다. 정리는 삶을 되돌리는 행위이며 스스로를 다시 통제 가능한 상태로 끌어올리는 시작점이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회사가 혼란스러울 때 나는 항상 정리부터 했다. 구조를 정리하고 절차를 정리하고 사람을 정리했다. 정리를 통해 흐트러진 흐름을 바로잡고 흐름이 바로잡히면 방향이 생긴다. 집도 똑같다.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도 정리된다. 마음이 정리되면 소비가 명확해지고 소비가 명확해지면 돈의 흐름이 깨끗해진다. 이것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사람의 뇌는 복잡한 환경에 있을 때 끊임없이 작은 결정을 내리고 에너지를 소모한다. 이 사소한 피로가 쌓이면 의지력이 약해지고 통제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지러운 공간에서 사는 사람은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이를 생활 피로 누적 구조라고 부른다. 반대로 공간이 단순해지면 뇌는 즉시 통제감을 회복한다. 물건의 자리가 명확하고 시야에 불필요한 요소가 사라지면 사람은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순간적인 변화가 그 사람의 에너지와 감정, 행동까지 바꾸기 시작한다. 정리는 작은 행위 같지만 일상의 기반을 다시 세우는 매우 전략적인 행동이다. 부자들은 이 사실을 본능적으로 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간을 철저히 비운다. 필요하면 채우고 불필요하면 버린다. 물건을 대하는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지러움이 생길 틈 자체가 없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물건을 죄책감으로 대하거나 감정으로 대한다. 버리기 아깝다. 언젠가는 쓸 것 같다. 지금은 필요 없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자. 이런 생각은 공간을 무겁게 만들고 삶을 더 무겁게 만든다. 물건이 많아지면 정신적 움직임은 느려지고 행동은 둔해지고 선택은 흐려진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일을 시작할 힘조차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정리는 습관이 아니라 태도다. 세상을 바꾸는 데 필요한 태도, 회사를 성장시키는 태도, 인생을 전환시키는 태도는 모두 같은 곳에서 출발한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본질만을 남기는 태도다. 정리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다시 구축하는 과정이다. 정리를 통해 사람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한다. 이 물건이 내 삶에 가치가 있는가? 이 소비는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가? 이 생활 방식은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드는가? 이런 질문들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레 기준이 생긴다. 기준이 생기면 삶의 흐름은 단순해지고 단순해진 흐름은 결국 삶을 가볍게 만든다. 내가 성공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항상 말하던 것 중 하나가 있다. 가벼운 조직이 강한 조직이다.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핵심에 집중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조직이 결국 승리한다. 사람도 조직과 같다. 마음이 가벼워야 행동이 빠르다. 행동이 빠르면 기회가 보이고 기회가 보이면 성공은 멀지 않다. 정리는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나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당신의 책상과 방이 당신의 미래를 말해준다. 책상이 어지럽다면 당신의 사고도 어지럽고 사고가 어지럽다면 판단은 흐려진다. 흐려진 판단은 잘못된 소비를 만들고 잘못된 소비는 당신의 재정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재정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 결국 어지러움은 집에서 출발해 금융으로 번지고 금융에서 감정으로 번지고 감정에서 행동으로 번지고 행동에서 인생 전체로 번진다. 정리는 이 흐름을 거꾸로 되돌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집을 정리하면 감정이 정리되고 감정이 정리되면 재정이 정리되고 재정이 정리되면 삶이 바로 선다. 그러므로 정리는 삶을 회복시키는 가장 값싼 투자다. 비용은 들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시간도 아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기준을 세우는 결단이다. 이제는 바꾸겠다는 결심, 그리고 작은 행동을 반복하는 힘. 부자들은 이 결심을 빠르게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결심을 끝없이 미룬다. 어떤 삶을 살지는 결국 이 차이가 결정한다. 당신의 공간은 지금 당신의 인생을 말하고 있다.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공간부터 바꿔야 한다.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이것이 내가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정리하라. 그 순간부터 인생은 달라진다. 정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변화의 도구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정리를 일회성으로 끝낸다. 하루 치우고 며칠 후 다시 어질러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변화가 실패하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기업을 키우면서 언제나 시스템부터 만들었다. 사람의 감정은 흔들리지만 시스템은 흔들리지 않는다. 공간을 회복하고 돈의 흐름을 다시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속 가능한 정리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서 나온다. 그래서 나는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한다. 첫째, 작은 것부터 매일 반복하는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정리를 시작할 때 너무 큰 목표를 세운다. 방 전체를 치우려 하고 집 전체를 바꾸려 한다. 그러나 변화는 작게 시작해야 오래 지속된다. 책상 위 한 구역, 서랍 하나, 신발장 한 칸. 이 작은 정리는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통제력을 되찾는 첫 훈련이다. 인간의 뇌는 내가 지금 무언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는 순간 즉시 안정된다. 이 안정감이 감정의 무질서를 줄이고 소비 충동을 억제한다. 작은 정리를 반복하는 사람은 큰 실패를 하지 않는다. 둘째, 소비의 흐름을 시각화해야 한다. 나는 기업의 비용 구조를 분석할 때 항상 가장 먼저 흐름을 봤다.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지. 개인의 재정도 동일하다. 한 달에 한 번 지출을 정리하면 돈이 어디로 새는지 적나라하게 보인다.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순간이 찾아오고 그 순간부터 소비가 달라진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왜 돈을 모으지 못하는지 모른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출을 기록하면 그 흐름이 눈앞에 드러난다. 이 보는 것 자체가 통제력을 회복하는 시작이다. 셋째, 물건을 줄이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공간을 바꾸려면 반드시 물건이 줄어야 한다. 나는 경영을 하며 늘 말했다. 불필요한 자원을 남겨두는 것은 손실을 방치하는 것이다. 집안의 물건도 마찬가지다.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자산이 아니라 묶여있는 비용이다. 공간을 차지하고 마음의 피로를 만들고 선택을 흐리고 삶의 에너지를 빼앗는 보이지 않는 부담이다. 하루에 한 개씩 버리기, 30일 동안 물건 줄이기, 사용하지 않는 물건 기부하기. 이런 단순한 실천이 공간의 숨통을 트고 사람의 사고를 정리하며 미래의 행동 방식을 바꾼다. 넷째, 싸다고 사는 습관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싸게 사면 이득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싸게 산 물건은 대개 오래가지 못하고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버릴 때 에너지와 시간을 또 한 번 소비하게 한다. 결국 가격이 낮지만 비용은 높다. 나는 사업에서 항상 가성비가 아니라 지속비를 따져라 라고 말했다. 오래 쓰이고 오래 가치가 남고 오래 삶에 기여하는 물건만이 진짜 자산이다. 싸다고 사는 습관을 끊는 순간 소비는 단순해지고 돈의 흐름은 깨끗해진다. 마지막으로 정리는 삶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훈련임을 이해해야 한다. 정리를 통해 사람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나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나는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시간을 쓰고 무엇을 위해 돈을 쓰는가? 이 질문들은 삶을 근본부터 다시 세운다. 나는 늘 말했다. 삶은 복잡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없어서 무너진다. 기준을 세우면 흐름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정리는 이 세 과정을 가장 빠르게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집 한 구석을 바꾸는 일 같아도 실제로는 인생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며 깨달았다. 공간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삶을 다스린다. 왜냐하면 정리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경영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오늘 책상 한 곳을 정리했다면 그것은 물건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를 움직인 것이다. 기준을 세우고 실천한 사람만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변화는 언제나 한 번의 작은 정리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전하고